지난 시간에 이제 채 마치지 못했던 숭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인상주의 시대로 넘어가려고 해요. 인상주의 시대는 모네로 대표되겠죠. 모네가 인상주의를 시작했고 인상주의를 이끌었고 또 가장 인상주의의 어떤 철학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정립한 화가이기 때문에 인상주의라고 시작하면 감히 말하건대 모네로 시작해서 모네로 끝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네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그 전에 인상주의로 도달하기 전에 그 시대와 세계가 어떻게 그 시대로 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숭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대라고 이야기하면 미술에서는 인상주의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보통 산업혁명이 있죠. 근대라고 했을 때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물론 어떤 사학자들이나 어떤 철학자들은 근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르네상스 시기부터 근대라고 잡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대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기계주의, 예를 들면 이성주의, 그럼 이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학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감정은 제외하고 이성으로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철학자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 인간의 몸을 그냥 완전 기계로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영혼은 어딘가에 있고 인간의 몸은 기계, 그리고 기계하고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그 무언가는 아마 송과선이라고 부르는 그 무언가가 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고, 그도 역시 해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야 되나? 탐닉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평생에 걸쳐서 송과선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한 철학자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자연의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그 반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연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 있어요. 늘 인간의 이성으로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대단한 어떤 혁명적인 무언가를 해냈지만 결국에도 그것보다 더 앞서는 자연이 있다. 자연은 신이 만든 것이고 인간은 그 무엇을 만들어도 신이 만든 것보다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프리드리히의 그림인데 바닷가에 있는 수도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목에는 수도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수도자는 정말 요만한 아주 작은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어마어마한 크기와 넓이에는 하늘이 가득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다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네네. 요 시대쯤 되면은 그러니까 최근 거? 어떤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숭고를 주제로 해서 뭐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뭐 하나 다음 거 가져오긴 했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 서블라임이라고 하죠. 숭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보통 숭고라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언어 화법을 생각을 하면은 그분의 어떤 이웃 사랑은 이웃을 돕는 마음은 참으로 숭고하다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하지만 우리가 철학에서나 미학에서나 미술사에서나 이렇게 쓰는 숭고라는 개념은 인간을 뛰어넘는 범위의 것을 보통 의미를 해요. 맨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영국에서 먼저 숭고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하긴 하거든요. 사상사적으로 그랜드 투어라고 얘기했었죠. 전에 15세기, 16세기 시작되면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뭐 대학들도 다니면서 뭐 보통 강의도 듣고 새로운 학문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 경관도 관찰하고 그야말로 이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국의 사상가들이 알프스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어서 알프스의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산세를 보고 감탄하면서
신이 이렇게 위대하고 거대한 것들을 만들었구나 감탄하면서 숭고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또 대표적인 학자는 에드문드 버크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어요. 철학자가 가장 최초로 숭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철학자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아름다움은 보통 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어떤 대상으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숭고는 대상으로부터 불러일으켜지는 공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포심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결국에는 내가 그 대상을 전부 다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상력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 상상력이라는 것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숭고의 감정이 일으켜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다 보고 근데 내가 인간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거를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다 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상상력으로 뭔가를 더 상상함으로써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을 상상함으로써 근데 그것은 실제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의 상상력을 인지하고 있는 것 그것의 결합으로써 숭고라는 것이 불러일으켜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서블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표적인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마누엘 칸트는 또 버크하고는 좀 다른 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숭고의 대상은 지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상력,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에게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칸트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주라든지 폭포가 막 떨어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 인간으로서 그 얼마나 많은 물줄기이며 얼마나 큰 힘인지 파악이 되지 않을 때 숭고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숭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주를 많이 생각을 해요. 목성 같은 거 생각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크고 뭐 지구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행성인데 생각해보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우주의 크기, 목성의 크기가 나의 인간 이성으로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결코 그 어떤 천재라도 파악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으로서는 저것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래서 우주를 보고 숭고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저는 이거를 보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대적점. 근데 진짜 예쁘죠. 목성의 대적점. 저게 폭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내 작가인데 한성필 작가라고 내일 그 DMZ에서 새로 열리는 갤러리에서 거기 갤러리에서 무슨 오프닝 한다고 하던데 이 작가가 남극과 북극을 다녀와서 이런 사진들을 찍었어요. 사진작품인데 이거는 아마 남극으로 알고 있고 자연에 대한 숭고함을 이야기하기 좋은 작품이죠. 어마어마하게 깊은 바다 물속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빙하라든지 이런 것들 아르헨티나로 떠내려온 저기 빙하래요. 그리고 여기 깊이를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막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색이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로 비슷한 맥락에서 앞에서 봤던 프리드리히가 찍은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빙하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숭고, 자연에 대한 숭고. 그죠? 대표적인 숭고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프리드리히 이 작품을 이야기를 해요. 안개 바다 위를 헤매는 방랑자라는 작품인데 인간의 뒷모습이 있고 산 위에 올라가서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안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보통 이제 칸트의 숭고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어김없이 꺼내서 그
철학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의 뒷모습이 너무 당당해가지고 자연에 대한 숭고나 뭐 찬미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긴 자연조차도 내가 인간이 정복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칸트에게서도 서블라임의 개념에서도 그런 맥락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라고 하더라도 미약한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것을 사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포로 움츠러든 감성이 쾌로 상승하는 대목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칸트는. 그런 대목들을 생각한다면 이 작품이야말로 가장 칸트의 서블라임 개념과 가장 잘 맞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낭떠러지, 하염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를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것도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작품인데 계속 이제 우리가 프리드리 작품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고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긴 해요. 이거는 일본 작가의 굉장히 유명한 16세기 16세기의 그 뭐라고 그랬지? 병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화나 이런 것들도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유럽에는 일본 그림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특히 일본 그림들이 유럽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미술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요. 한국은 미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고 화가를 굉장히 업신여겼고 그리고 화가들이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나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선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언가를 수련하던 것들을 하긴 했지만 그 그림을 그렸던 거는 창의적인 그림 그렸던 게 아니라 다들 중국 그림을 모방하면서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사서삼경을 읽듯이 그것들을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들을 뭔가를 배우는 일종의 도구처럼 여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결코 미술이 발달할 수가 없었죠. 그 중에 뭐 그냥 김홍도라든지 신윤복이라든지 이런 화가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독특한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기는 하죠. 그러기는 하지만 그 미술사적인 전 세계의 미술사적인 맥락에서 따져본다면 미술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중국에서도 미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일본하고 같은 방식의 그림을 대하는 태도는 가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일종의 수련의 하나였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미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랄까 급속하게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좀 비교적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 특징들을 거의 고수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거든요. 이 작품은 진짜 정말 앞에 이런 작품들은 동양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터너의 작품이에요. 터너는 마찬가지로 숭고의 대상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화가 중에 하나였는데 터너는 조금 더 독특한 지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초기 작품이라 넓게 이 자연을 조망하는 듯한 그런 작품을 그렸는데 뒤에 가면 아마 터너의 특징이 더 나올 거예요. 터너는 영국 화가인데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넘실거리는 바다에 위태롭게 떠있는 배 이런 것들 많이 그렸어요. 사실 배에 관한 그림들은 네, 어서 오세요. 배에 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관한 그림들은 네덜란드 그림들 예전에 렘브란트가 살았던 그 시대쯤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17세기 그러니까 그냥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했을 때 17세기를 보통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고 항해시대,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다른 대륙들하고 굉장히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이 엄청났었고, 네덜란드, 뭐 암스테르담 그때는 뭐 엄청난 부호들이 많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산층들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구입했어서 네덜란드의 독특한 어떤 미술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때도 워낙에 네덜란드가 이제 바다를 접해 있고 대항해 시대 이후에 교역을 많이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배가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의 어떤 항해라는 것에 대한 낭만, 모험과 낭만이 항해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게다가 그 넓은 바다를 헤치고 나가서 교역을 마침내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배들이 폭풍 속에서 길을 잃거나 난파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헤매는 배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결국 그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인간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그림도 되게 비슷하죠. 증기선에 관한 그림인데 터너의 특징이 아주 잘 보여지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터너는 그 숭고함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그런 네덜란드 시대의 그런 그림들 같은 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휘몰아치는 폭풍에 뭐 이런 식으로 휘몰아치는 폭풍인데 구름과 바다가 구별이 되지도 않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바다가 난파되고 있거나 아주 막 흔들리고 있는 듯한 모습들. 이게 이제 터너의 굉장한 특징이기도 해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데, 요건 9번째 파도라는 작품으로, 9번째 파도가 치고 나면 그 다음번 파도는 좀 옅어진다고? 작아진다고? 힘이 좀 줄어든다고? 그래서 9번째 파도까지만 버티면 이 난파된 배가 조금 안정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바다는 파도가 친다 라는 의미의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거는 이제 황금시대, 네덜란드 황금시대라고 불리웠던 시대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 그림인데, 네덜란드 배가 스페인의 배를 물리치고 있는 그림이죠. 터너가 마침내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앞에 그림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요런 그림이나 요런 그림하고 비슷하죠. 휘몰아치고 있는 폭풍하고 파도, 거기다가 어렴풋이 보이는 해와 노을처럼 보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낭만주의적인 어떤 항해의 그림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 난파되고 있는 배야 뭐 특별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해 보이죠. 그리고 제목은 Slave Ship, 노예선이라는 제목이에요. 자세히 보면 예전에 노예선은, 이게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노예선인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오잖아요. 유럽에서 노예로 쓰려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오는데, 한 번 배가 뜰 때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왕 한 번 갔을 때 많은 노예들을 잡아와야 이 사람들은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도면들을 그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을까? 최대로 태울 수 있고 가장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그걸 계산한 도면이에요. 일종의 도면. 사람을 눕혀놨을 때 이 정도로 빡빡하게 채워놓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절대 그냥 인간으로서 취급받은 게 아니라 그냥 화물로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빡빡하게 그림을 그려놨죠. 거의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 다큐에 나왔던 그림을 제가 따왔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누워서
거의 틈 없이 사람들끼리 꽉 붙어서 누워서 옮겨졌다고 그래요. 유럽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럽은 아니고 미국으로 가는 노예선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비참하죠. 엄청나게 비참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면 뭐 먹을 거, 마실 물, 뭐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될 거고,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는데 뭐 먹을 거나 마실 물을 충분하게 줬을 리는 만무하겠죠. 가장 무게도 줄여야 되고 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환경이 너무 나쁘다가 보니까 중간에 병에 걸리거나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데려왔는데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1781년에 노예선의 폐지와 역사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터너가 그 책을 읽어요.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이 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 배는 이름이 JONG, 종이라는 배였는데 이 배에서 아까 그렇게 빽빽하게 노예를 데리고 오다가 노예들이 병에 걸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 한 명당 보험료를 받고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실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거예요. 보험료 받으면 끝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병들은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처음에는 바닷물 속에 빠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만 병에 걸렸어도 그냥 무작정 바닷속에 빠뜨려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비인간적인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를 주제로 이제 터너가 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석양의 바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바닷속에 이제 빠져가고 있는 수갑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족쇄. 족쇄를 차고 있는 노예가 바다에 빠지자 달려드는 물고기들. 왜 이런 선이 나올까요? 새들. 저쪽에서 석양에 물들어 있었던 것 같은 어떤 바다가 아니라 진짜 피로 물들어 있는 바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이 여기 막 이제 구해달라는 손들이 보이고 이런 뭐 체인들, 노예를 묶어놨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고 있죠.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막 휘몰아치게 붓질을 한 사이사이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간에 맞춰서 터너가 이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했었어요. 아마 굉장히 힘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터너가 이제 그렸던 그림들 중에 앞에서 그림 풍들이 굉장히 비슷하죠. 안개가 끼어 있고 아마도 이거는 비라고 하니까 어떤 안개 비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다. 폭풍우?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는 폭풍우, 비, 증기, 그리고 속도, 서부대 철도라는 제목인데 이 어마어마한 날씨를 뚫고 달려가고 있는 기차의 모습을 포착을 한 거죠. 당시에 기차는 사실 엄청난 발명품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기차가 너무 익숙해서 차도 있고 뭐 하니까 뭐 새로울 것이 없죠. 하늘을 나는 시대에 기차가 뭐가 그러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감동적이긴 해요. 인간의 이성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긴 하죠. 당신은 막 차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게 막 붕붕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지어는 19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분들 기차 갈 때 도시락 싸들고 기차 가는 거 구경 가고 그랬대요. 그러니 당시에는 얼마나
19세기 중반, 19세기 초 뭐 이랬을 때는 뭐 엄청나게 기차가 새로운 발명품이었겠죠. 그래서 기차는 그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많이 사용됐어요. 사람들이 기차를 좋아했고 기차 그림을 갖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기차 타는 거 역시 좋아했어요. 게다가 기차를 그림을 그리면 이점이 뭐냐면 풍경을 그릴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 거길 가로지르는 기차, 게다가 드라마틱하게 뿜어져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이 그림을 한층 아름답게 돋보이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였고 사람들이 또 기차 그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런 그림들, 이 사람들도 아마 기차 구경 나왔겠죠. 기차 지나가는 거 시간 맞춰서 구경 나왔을 거예요. 화물열차라는 작품이에요. 요거는 고흐가 그린 기차예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파 화가들은 거의 기차를 한두 번은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고흐는 모네보다 어리죠. 모네보다 어린데 모네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성공을 다짐했었던 화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흐는 평생 동안 자기 작품을 하나도 팔지 못했잖아요. 단 한 점도 팔질 못했는데 고흐가 얼마나 자기가 성공을 꿈꾸었겠어요. 그래서 모네가 사실 굉장한 롤모델이었었고 모네의 그림도 굉장히 모방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모네 그림을 굉장히 많이 영감 받아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런 구도들 끝에 이렇게 화면을 가로지르는 기차를 그리고 연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앞쪽은 전원의 풍경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의 이거는 모네의 그림이고 이건 또 고흐의 그림이고 이런 식의 그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사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기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표준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유럽 전역에 기차 길이 생기고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기차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통일되기 시작하고 표준시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기차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었죠. 표준시가 생긴다는 것은 근대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시간이란 개념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고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그냥 점심때쯤 만나 예를 들면 점심때쯤 찾아갈게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속을 하거나 했을 텐데 이때만 해도 이제 기차가 전파가 아니라 전 유럽에 기차가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회중시계도 갖고 다니게 되고 시간을 맞추게 되고 계속해서 틈이 나면 시간을 맞추면서 표준 시간과 자기 시간을 맞추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까지는 그냥 인간은 기다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정말 이제 현대의 삶이 시작된 거죠. 기차로서. 이거는 피사로의 작품. 조금 독특하게 앞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그렸죠.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요거는 한참 나중에. 요거는 모네의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 시리즈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라자르 역이라는 역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모습, 나가는 모습, 화물차, 뭐 기타 등등 뭐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보다 보면 어떤 그림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제목하고 뭐 잘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비슷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유리로 되어 있고 철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현대적이죠. 얘기만 들어도. 혹시 뭐 KTX역 어디 다른 데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KTX역을 가보면 옛날 역들 말고 KTX역들을 가보면 유리로 되어 있고 철골 구조로 바깥을 바라볼 수 있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양식들이 기본 이때에 만들어진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디자인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거를 보고 되게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생각을 해. 사람들이 KTX 보고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KTX 막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근데 기원을 찾아보면 이때 당시에도 그런 건축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유리로 된 건물 자체가 굉장히 귀했던 데다가 역사를 이런 식으로 철골 구조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귀했고, 그리고 그거의 독특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려냈었던 거죠. 네. 인상주의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그림들, 이런 것들을 다 인상주의 그림이에요. 인상주의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그림 뭉개면서 그리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그림 좀 형태가 너무 많이 뭉개진다 싶으면 거의 인상주의 그림이에요. 인상주의는 사실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미술적 혁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에 미술의 역사 전체를 두고 딱 2개 꼽으라고 한다면 르네상스, 인상주의 이렇게 뽑아도 될 만큼 서양 미술의 역사가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했다면 현대 미술의 시작은 인상주의로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인상주의의 시작은 기존의 역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와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 때문이에요. 우리 예전에 앞에서 카메라 옵스큐라 이야기했었죠. 사실주의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었던 어떤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렌즈를 놓고 방을 하나 꾸며놓고 빛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상을 맺히게 하고, 그 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아주 사실주의적인 르네상스의 기법이었죠. 그것이 신고전주의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사진이 카메라 옵스큐라가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르네상스 시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의 발명이 아니라고 굳이 써놓은 거예요. 카메라가 아니라 그 상이 맺히는 것을 종이에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초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는 방 안에서 창을 통해서 본 바깥 풍경, 방 안에서 본 뷰 라는 작품인데, 선명하진 않아요. 선명하진 않지만 바깥에 뭔가 집과 이게 뭘까, 나무일까, 이것도 건물일까, 어쨌거나 기둥들이랑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죠. 처음으로 사진이 인화된 것이에요. 이거는 거의 최초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여성으로서는 거의 최초이다시피 한 초상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사진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화가들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모든 고객들이 화가에게 부탁했던 거는, 가장 많은 고객들이 사실 초상화를 부탁하는 게 가장 많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초상화를 부탁할 일이 없고, 게다가 카메라를 이제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무언가를 기록하는 것으로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화가들이 이것도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화가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수 없게 된 거예요. 요거는 크림 전쟁에서 크림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 대한 사진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조명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야외에서 이제 찍었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죠, 사진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 연출 사진이에요. 따르는 척 하고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모델들을 배치하고 사진을 찍은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같은 사람이 찍었던 크림 전쟁의 한 장면.
실제로 부상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부상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연출된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인잔을 건네면서 아픈 부상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 인물 사진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남겼고요. 앞에서 이거는 영국의 수정궁인데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 KTX 역사, 프랑스 그 생 라자르 역사의 원래 모델이 됐던 거의 철골 구조와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의 거의 최초다시피 한 건물이에요. 수정궁. 이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20세기 초반에 이제 불타서 다 없어졌어요. 이건 남아있지 않고 사진만 남아있는데 어쨌거나 사진은 이런 역할들도 하는 거죠. 건물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고 뭔가를 남길 때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이 훨씬 더 간단했기 때문에 사진이 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화가들은 곧바로 일을 거의 다 잃게 돼요. 불과 한 30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도 이제 수정궁에 관한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내부 사진으로 다 이렇게 남긴 거죠. 당시에 이런 그림들도 있었어요. 비아냥거리는데 늘 신기술이 나오면 기존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신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죠. 과거의 것이 더 좋았노라고 이야기를 늘 하기 마련인데 가족 그림을 사진을 찍을 때 가족들 무슨 가족 사진 찍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다들 꾸며가지고 해놨는데 사진 찍으면 요 모양이 된다. 너희들 그림 안 그리고 왜 사진을 찍니? 이런 식의 풍자화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진이 훨씬 저렴했고 시간도 덜 걸렸고 빨랐고 간단했고 그래서 당시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 초상화 이런 것도 당연히 많이 했겠지만 특히 중산층 이하에게까지도 사진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는데 특히 19세기에는 이런 식의 사진들이 많이 유행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포스트 몰텀 포토그래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사후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조차도 찍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진에 대해서 사진이나 초상화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시기가 되면은 사진을 한 번씩은 찍는데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영화 사망률은 당연히 그때 시대 빅토리아 시대에는 엄청나게 높았고 19세기에도 여전히 높았어요. 근데 아기들이 죽으면 아기들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아기들을 그림으로 남길 일도 없었거니와 사진을 찍는 일도 거의 없었죠, 당시에는. 하지만 근데 죽으면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엄마가 다정하게 아이를 안고 있지만 이제 아이는 죽은 아이예요. 보통 이런 식의 사진을 많이 찍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식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아기의 모습을 평생 간직하기 위해서 찍었던 그때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사진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도 죽은 아이들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아이인지 살은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죽은 아이인 것 같고 이런 식의 사진들을 남겼고 이런 사진들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생전에 가지고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주 깨끗하고 예쁜 인형들을 주변에 놔주고 이제 사진 하나 남기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마치 진짜 살아있는 아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한 장 남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중년 남성이긴 하지만 아이는 아니지만 사진을 남겼어요. 어떻게 서 있는 게 너무 신기하죠. 손 의자도 잡고 있고 이렇게 얼굴이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약에 전혀 사진 정보 없이 그냥 보면 그냥 초상 사진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볼만한 사진이긴 한데
이것도 그 사후 사진이에요. 뒤에 요거 보이시죠? 뒤에 보면은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겨드랑이나 허리, 목 같은 데를 잡아주는 역할을 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시신을 세워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당시엔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요 아이들 둘 다 죽은 아이, 이렇게 뒤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정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이런 사진들이 유행하니까 아이들 죽은 시신을 세우는 방법들이 이제 막 기술들이 발달하는 거죠. 예쁜 옷을 맞춰서. 여기도 요 아이도 죽은 아이고 요 아이도 죽은 아이고, 요 아이는 잘 모르겠고, 여기 밑에가 확실하게 잘 안 보여서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이도 죽은 아이고. 놀랍죠? 얼굴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영화 디 아더스 보면은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이 다락방에 가가지고 낡은 사진첩을 보다가 이렇게 죽은 아이들이 있는 이런 비슷한 사진들을 보고 죽은 아이들의 사진이구나 그걸 알고 깜짝 놀라서 막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9세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거. 이런 가족 사진들은 앞에 어떤 아이가 죽었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정말 다들 살아있는 것처럼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겠죠. 평생 하나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화가들은 자신들의 일을 이미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 미술은 독특한 자신의 무언가를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관습과는 좀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죠. 사실주의적인 것 이제는 불가능. 왜냐면 아무리 잘 그려도 사진보다 더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면 할수록 사진과 경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화가들만 비참해질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주의적인 것을 화가들이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 그러니까 붓터치도 굉장히 뭉개지는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독특한 질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초상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족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문을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그림들을 그려도 무방했었고 그것들을 그리기에 돈이 충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패트런이라고 하죠. 후원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가 있었어요. 이미 성공한 화가들이 아니라면 큰 그림을 그리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인상파 화가들은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그림에 어울리는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림도 물감도 얇은 물감이라고 이야기를 쓰긴 했지만 어떤 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굉장히 두껍게 칠하는 부분은 굉장히 두껍게 칠하고 얇게 물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그래서 어떤 그림의 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인상주의 이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인상주의 그림들이 많이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런 마띠에르들을 보면 느낌이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붓의 움직임들이 보여요. 아, 이렇게 스쳐갔겠구나, 이렇게 스쳐갔겠구나. 경계들이 모호해지고 열려있는 구성이라고 썼는데, 사진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고야 그림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하나의 프레임 안에, 정해져 있는 프레임 안에 대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겨서 다 넣을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사람이나 주제가 잘리기도 하지요.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셀카를 찍을 땐 당연히 상반신까지 찍거나 얼굴만 찍거나 눈만 찍거나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진을 찍을 때는.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온전히 다 그렸어야 됐죠. 근데 이제 사진이 나오고 나니까 그런 구성들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림이라면 응당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려야 돼 라는 그런 관습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인데, 분명히 주제인데 스쳐 지나가서 화면 바깥으로 뛰어나가 버렸어 벌써. 예를 들어서 뭐 끝에만 이렇게 남아있다든지 뒷발만 남아있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들은 사진의 영향 때문에 그런 식의 구성들을 남기기도 해요. 사실주의를 분명히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한다는 모순적인 어떤 지향을 해요. 인상파 화가들은. 왜냐하면 사진은 기계고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진리를 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만이 그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묘사해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한다고 했을 때도 카메라가 보이고 뒤에 있는 의자들이는 약간 뭐라고 흐리게 보이거나 뭔가 어떤 거는 잘 보이지 않거나 내가 무시하게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것을 그림 자체에서 표현하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인상파라는 이름을 남긴 작품이에요. 모네 작품. 아까 이야기했을 때 인상파는 정말 수많은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뭐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감히 얘기하건대 인상파는 모네로 시작해서 모네로 끝나도 된다. 뭐 감히 좀 너무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듯이 인상파라는 이름은 모네로부터 왔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인상, 해돋이 인상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떠오르고 있는 순간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은 굉장히 작아요. 48cm 그러니까 요만 하려나요?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굉장히 작은 작품이고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크게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작게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영롱한 물의 느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사실주의적인 그림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 그림을 갑자기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렸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당시에도 당연히 이 그림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나빴어요. 이 그림을 원래 살롱전에 내놓으려고 했지만 살롱전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살롱전이 기존의 아카데미와 기존의 그 아카데미에 편입되지 않고 있었던 많은 학자가 아니라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살롱전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림이 잘 팔리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어요. 네,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이렇게 크게 하면 사실은 별로 예의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붓의 움직임을 보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재미이기도 한데 고야 이야기를 했을 때 고야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여전히 사실주의적인 화풍이 남아 있었을 때 고야는 이렇게 붓을 막 뭉개가지고 붓의 흐름들이 보이는 그림들을 많이 남겼죠. 요런 것들 굉장히 사실은 인상파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것들도 그랬었죠. 요거 봤었는데 얼굴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사실 다 뭉개놨어요. 빛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뭐랄까 빛이 번져서 오히려 그게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 실제로 얼굴을 제대로 정확하게 묘사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법으로 좀 사실적으로 보이게 한 그런 진짜 천재 화가였죠. 그런 기법들이 더 과감해져서 이런 작품들을
만든 거죠. 완전히 형태하고 뭐 하늘하고 물하고 경계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 배에도 이게 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경계가 불분명하게 붓질을 해놨어요. 인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 빛, 그리고 색깔. 시간에 따라서 빛이 변하고 빛이 변하면 색깔이 변해요. 우리가 아침 6시에 햇살과 2시의 햇살과 5시의 햇살이 다른데 사실 사진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당시 흑백 사진으로서는 아마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인상파, 특히 모네는 인간의 눈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작품은 밀집 이라는 작품인데 사실 이 작품의 주제, 뭐 함축하고 있는 것, 뭐 의미, 뭐 우리가 전에 뭐 이야기했었던 이 작품의 뭐 무슨 스토리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빛을 관찰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스토리 아무것도 없고 아 빛을 이런 식으로 요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구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책은 이제 종이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림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 그림을 한두 개만 보통 보여줘요. 그래서 이 작품들의 어떤 묘미들을 찾기가 힘든데 우리는 강의니까 이렇게 계속 많이 가져왔어요. 요거는 여름의 빗살 표현하는 거. 요거는 약간 서리가 내린 듯한 그런 시기 계절적으로 그런 그림들을 표현을 한 거죠. 계속 같은 위치도. 근데 같은 애들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비슷한 구도로 반복해서 시간이 아니라 계절만 바꿔서 계속 그림을 그린 거죠. 이렇게. 이것도 작품이 하도 비슷한 작품이 이제 많으니까 한 25개? 27개? 뭐 그 정도 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헷갈려요. 어떨 때는. 여기 늦여름에 밀집들. 겨울. 계절마다 이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것도 서리가 내린 하나짜리도 그리고요. 이렇게. 해가 질 때도 그리고 낮에도 그리고 눈의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좀 많이 모아놓으면 이렇게 계절감이 확 느껴지죠. 또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누가 친절하게 인터넷에 보니까 또 다 모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오기만 했어요. 보면은 시간하고 정말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잘 해줬어요. 그림이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시기의 그림들은 과학하고 오히려 더 멀 것 같지만 이때 당시의 화가들은 더 과학적인 방식 이런 것들, 빛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거는 포플라 나무인데요. 이렇게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붓의 느낌들도 다르게 색깔도 다르게 효과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바람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하늘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물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했죠. 이렇게 연달아 보니까 좀 재밌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루엥 성당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당인데 루엥 성당도 모네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앞에서 그린 식으로 시리즈로 이제 그림을 쭉 그렸어요. 시간에 따라서 앞에서는 계절감이 많이 느껴졌다면 여기서는 시간에 따른 것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아침, 점심, 뭐 저녁, 뭐 그 중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이 어떻게 보면 아주 환한 한낮을 그리기도 하고 흐린 날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색감이 이게 완전하게 다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림 자체는 굉장히 흐릿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색감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런 안개 속에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정면 사진, 정면 그림들도 있고 이것도 이제 비교해 놓은 거 가장 이제 좀 극단적인 비교? 그런 모습들 이것도 이렇게 또 친절하게 모아두신 분이 계셔서 가지고 왔어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보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맑은 날과 흐린 날들 이렇게 좀 보이죠. 요거는 그 영국 국회의사당을 템즈강 건너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거는 1990년에서부터 1905년, 1900년에서부터 1905년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1900년 전후로 해서 잠깐 머물러요, 사실 영국에. 근데 사실 모네가 굉장히 성공을 못하고 평생 있다가 요때쯤 돼서 성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이런 시리즈들을 막 그리기 시작할 때 이제 이미 이제 빛을 보고 있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많이 유명해지고 비싼 가격에 그림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시리즈의 그림을 시작했는데 당시 영국에 있는 딜러들이 그 영국 시장에 모네의 그림들을 많이 팔고 싶어서 모네에게 부탁을 해요. 요거 시리즈로 어차피 조금 그렸으니까 다른 그림 시리즈처럼 많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계속 보내요. 더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있었던 시간은 잠깐이었는데 요때만 하더라도 뭐 계속해서 이제 사실 보고 직접 풍광을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요 그림만 해도 사실은 좀 생각으로 이미 앞에서 이제 너무 이제 연습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요 그림들은 실제로 그 보고 그린 그림들은 아니고 뭐 사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에 흐르는 뭐 빛이 뭐 햇빛이 반사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표현이 너무너무 잘 돼 있죠.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인상주의, 모네의 인상주의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런 느낌들이 사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과 색의 관계, 우리가 보고 있는 색이 사실 더 어쩌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색보다 더 과학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잠깐만 쉴게요.